이혼하자마자 100억짜리 저택을 기부했더니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 12명은 어디서 살라고. 내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새벽옷이 익숙한 형벌처럼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가 나를 얕은 잠에서 끌어냈다. 나는 눈을 떠 넓은 침실 천장에 정교하게 조각된 석고 몰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은 두꺼운 커튼을 미처 뚫고 들어오지 못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운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3년 동안 매일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혼수로 마련해 주신 100억 원짜리 이 저택에서 나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내 삶을 가두는 화려한 새장이 되어버렸다. 내 이름은 이서연, 건축가다. 사람들은 내가 재능과 미모, 그리고 부유한 집안까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민준과 결혼한 날부터 의미를 잃었다. 결혼 3년 차, 나는 사랑받는 아내라기보다 무급 가사도우미에 가까웠다. 이 저택은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시댁 식구 12명의 안식처가 되어버렸다. 시어머니부터 시작해 시아 주버님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 심지어 시동생 네 가족까지 모두가 이곳으로 이사와 제 집처럼 살았다. 나는 민준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는 어젯밤에도 밖에서 진탕 마시고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술 냄새와 저렴한 여자 향수 냄새가 뒤섞여 헛구역질이 났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원목 바닥을 맨발로 밟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감이 밀려왔다. 거실을 지나가자 어지럽혀진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과자 봉지와 맥주캔이 값비싼 크리스털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조카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어질러 놓은 것이다. 매일 밤이 그랬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익숙한 일과를 시작했다. 청소.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고 해서 가사도우미를 더 둘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뭐하러 남의 손을 빌려? 그 말이 맞았다. 이 집의 모든 지출, 전기세, 수도세, 식비, 조카들 학원비, 시누이의 쇼핑 비용까지 전부 내 어깨에 달려 있었다. 건축가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주신 주식 배당금까지 써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나는 여전히 빌부터 사는 식충이자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다. 거실 청소를 막 끝내고 나는 다시 대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12명의 사람, 12개의 각기 다른 입맛. 시어머니는 사골곰탕을 좋아하시는데 반드시 단골 가게에서 사온 고기여야 했고 국물은 최소 8시간 이상 푹 고아야 했다. 시아 주버님은 돼지국밥을, 시누이는 또 브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들은 소시지 빵만 먹었다. 나는 부엌에서 팽이처럼 돌며 땀으로 등을 적셨다. 그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연아, 아침 아직 멀었니? 배고파 죽겠다. 위층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거만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내려와서 식사하세요. 최 여사는 하품을 연신해대는 시누이 박민희를 데리고 거만하게 내려왔다. 그녀는 내가 정성껏 차린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술을 삐죽였다. 아, 또 곰탕이야. 질리지도 않니? 근데 오늘 국물색이 왜 이렇게 묽어? 양념은 제대로 한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설명했다. 어젯밤부터 푹 고왔어요, 어머님. 간도 봤는데 딱 맞아요. 그건 내 입에나 맞겠지. 미니가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다. 사골 사는 돈이 또 아까웠나 보지. 뭐, 대충 먹지 뭐. 서연아, 이따 퇴근할 때 백화점 들러서 엄마랑 내 가방 좀 새로 사와. 저번에 산 건 유행 지났어. 신상 나온 걸로 한 1,000만 원쯤 하는 걸로.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에게 1,000만 원은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내 피땀 어린 돈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눈초리와 마주쳤다. 내 언니 말 못 들었어? 가방 하나 사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 집에 살면서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깟 일로 계산적이게 굴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눈치는 좀 챙겨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 그 세 단어는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3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그들은 모든 잘못을 내게 돌렸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독초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고.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민준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는 나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설명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들 눈에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울면 안 된다. 지금 우는 것은 그들을 더 기쁘게 할 뿐이다. 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과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조용히 그릇을 치웠다. 아침 햇살 아래 이 웅장한 저택은 어째서 이토록 어둡고 차갑게만 보일까?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지옥. 내가 스스로 걸어들어온 지상의 지옥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전히 익숙한 명령조였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서 저녁 차려라. 막내 도련님네 손님 오시니까 킹크랩찜이랑 랍스터 버터구이 준비해. 싱싱한 놈으로 사와. 돈 아까워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문자를 읽는 내 손이 떨렸다. 또 손님. 또 내가 비용을 대야 하는 값비싼 파티.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다. 온 김에 민준이랑 얘기도 좀 하고.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자금 좀 필요하대. 이 집 명에 넘겨받아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고 은행 대출이라도 받게. 며느리로서 시댁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희생.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의 인내심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더는 기다리지 않고 내 집을 노골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역겨움에 숨이 막혔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눈앞의 설계도면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성과 숫자들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눈물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날 저녁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거실에 모두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내가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탐색하는 듯한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서류 가방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가방을 옷장에 넣으려고 집어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그의 두 번째 휴대폰도 있었다. 업무용이라고 항상 말하던 그 휴대폰이었다.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며 잠금 화면 위로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오빠, 오늘 밤 저번에 갔던 데서 봐요. 보고 싶어 죽겠어. 오빠만의 야옹이가, 야옹이.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확인한 내용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다. 야옹이는 한 명이 아니었다. 수많은 다른 여자들의 이름과 함께 역겨운 메시지, 뻔뻔한 데이트 약속들이 가득했다. 5명. 민주는 동시에 5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내 돈으로 그 여자들을 부양하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하지만 내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남은 희미한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며칠 전 시어머니와 민준이 나눈 대화가 보였다. 민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할지 각 보고 있어요. 걔 엄청 멍청해서 달콤한 말 몇 마디면 금방 넘어와요. 시어머니, 빨리 좀 해라, 아들아. 저 집이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영찝찝하구나. 밤이 길면 꿈도 많은 법이야. 그리고 너도 잘 생각해봐. 결혼한 지 3년인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 다른 여자 찾아서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아야지. 누가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삼니. 애도 못 낳는 것. 또 그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남편이라 부르던 사람의 입에서 차갑고 잔인한 메시지를 통해 나왔다. 걔 엄청 멍청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구슬리기 쉬운 바보였을 뿐이다.
그의 모든 사랑의 속삭임, 모든 약속은 거짓이었다. 3년 동안 나는 완벽하게 짜인 연극 속에서 가련하고 어리석은 여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더는 아프지 않았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사랑, 결혼, 가족.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 나는 내 청춘과 커리어, 돈을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바쳤다. 참고, 견디고,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온 것은 처절한 배신뿐이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소름 끼쳤다. 이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3년간 이어진 꿈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오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을까. 민준의 차 소리가 밖에서 들려올 때까지였다. 나는 눈물을 닦고 그의 휴대폰과 가방을 주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내가 깨어나고 있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더는 어떤 환상도 품지 않는 나. 민준이 방으로 들어와 재킷을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피곤한 기색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투덜거렸다. 왔어? 손님들 다 오셨는데 아직 부엌에 안 내려가고 뭐해? 또 엄마한테 잔소리 듣겠네. 나를 하녀 취급하는 그의 태도는 더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팔짱을 끼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민주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날이긴 무슨 날이야. 또 무슨 수작이야.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에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당신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마 더 큰 서프라이즈는 내가 받은 것 같네요. 민주는 찔리는 듯 내 눈을 피했다. 아, 바빠서 깜빡했네. 미안해. 내일 내가 보상해줄게. 일단 지금은 내려가서 저녁 준비 좀 해. 다들 기다리잖아. 보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비웃었다. 많이 바빴겠죠. 당신의 야옹이랑 데이트하느라. 안 그래요? 민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감시했어? 감시할 필요도 없었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나는 그의 두 번째 휴대폰을 들어 잠금 화면을 보여주었다. 5명이더군요.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3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분노가 민준의 얼굴에서 폭발했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내가 한 발 빨랐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다. 미쳤어? 감히 내 물건을 뒤져? 네가 뭔데 날 비난해? 뭔데 그러냐고요? 3년 동안 등골 빠지게 일해서 당신네 가족 전부를 먹여 살린 나예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호시탐탐 노리는 내 100억짜리 저택이고요.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를 믿었던 내 어리석음이죠. 나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너. 민주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더듬거리다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다 네가 꾸며낸 얘기야. 이은혜도 모르는 년. 네가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참고 살아준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어. 아직 쓸모가 있어서. 메시지로 읽었을 때와는 달리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그 말은 내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비열하고 파렴치한 인간. 그때 말다툼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뛰어 올라왔다. 험악한 분위기를 본 최 여사는 즉시 아들 편을 들며 소리쳤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또 너지, 서연이. 남편한테 또 대드는 거야? 이 재수 없는 게. 시누이도 거들었다. 옳게. 어떻게 했길래 민준이가 저렇게 화를 내?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게 들어왔으면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싸움을 걸어? 정말 분수를 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태연하게 우리 침실과 연결된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 모든 설계 도면과 건축 자료를 보관하는 나의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다. 이 방 너무 지저분하네. 내일 사람 시켜서 정리하고 내 드레스룸으로 써야겠다. 넓고 채광도 좋아서 딱이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말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다.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민준, 시어머니, 신우이, 나를 둘러싼 탐욕스럽고 뻔뻔한 얼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단호하게 내뱉었다. 이혼해요.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세 사람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극도의 경악이 담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 같은 바보, 나 같은 기생식물은 감히 그 두 단어를 입에 담을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화려한 새장 속에 카나리아는 이미 죽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불 속에서 기꺼이 자신을 불태워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된 불사조였다. 그 충격적인 선언 후 나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세 사람을 뒤로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만의 공간, 혼란스러운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출 장소가 필요했다. 나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황혼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마치 지금 내 심정처럼 강렬하지만 슬픈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다크서클이 짙고 언제부터인가 미소를 잃어버린 초췌하고 지친 여자의 모습. 3년의 결혼 생활은 나를 얼마나 갉아먹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내 미소를, 열정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잃어버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썼지만 결국 그들 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약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결단의 눈물이었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고 낭비된 3년의 청춘을 위해 울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씻어내기 위해 울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없었다. 떠나야 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명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였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우시며 모든 사랑과 좋은 것들을 내게 주셨다. 내가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아빠는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집은 언제나 네가 돌아올 곳이라는 걸 기억하렴. 아버지를 생각하자 목이 메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아빠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내가 애써 세웠던 모든 강인함과 굳건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흐느끼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수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다. 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하지만 무척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 아빠한테 오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한마디는 내게 힘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버지가, 돌아갈 진정한 가족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웠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준의 가족이 나와 이 저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가 이 결혼 생활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이미 나를 위해 퇴로를,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노련한 사업가셨고 사람 보는 눈은 절대 틀리지 않으셨다. 어쩌면 처음부터 민준을 믿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했기에 막지 않으셨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막을 사용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나는 잠에서 깼다. 더는 어제에 지치고 억울했던 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다. 3년 동안 나는 너무 흐릿하게, 너무 나약하게 살았다.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가장 세련된 오피스룩을 골라 입고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피곤함을 가리고 얼굴 윤곽을 살릴 만큼 정교하게 화장했다. 긴 머리는 높게 묶어 당당한 목선을 드러냈다. 자신감과 독립의 향기인 짙은 우디 계열의 향수를 살짝 뿌렸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물론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내 옷차림을 본 시어머니가 즉시 탐색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쫙 빼입고 어딜 가려고? 아침 차릴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서서 맵시나 부리고 있어. 나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식탁 전체를 둘러본 뒤 가볍지만 뼛속까지 시린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 더 이상 이 집에 가사도우미가 아니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문을 나섰다. 등 뒤로 경악과 분노에 찬 시선들이 쏟아졌다. 나는 내 차를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불렀다. 회사에 가기 전에 중요한 곳에 들러야 했다. 택시는 도심에 위치한 위풍당당한 법률사무소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아버지의 절친이자 유명하고 존경받는 김용철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님은 이미 응접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를 보자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 자네 아버지께 얘기 다 들었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애써 참았다. 오늘은 약해질 날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님은 내 쪽으로 두꺼운 서류 파일을 밀었다. 이건 자네가 결혼하기 3년 전에 아버님께서 나에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것들이야. 유비무환이라고 하시더군. 지금이야말로 자네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파일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평창동 저택의 소유권 증명서였다. 소유주는 단 한 명, 이서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일이 내 혼인신고일 이전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법적으로 이 저택이 혼인 전에 형성된 나의 고유 재산이며 민준의 가족은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나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매우 상세하게 작성된 혼전 계약서였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내가 혼인 전과 혼인 기간 중에 생성하거나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나에게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남편이 외도나 불성실한 행위를 할 경우 그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며 어떠한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계약서 말미에는 나와 민준의 서명이 있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결혼식 며칠 전 아버지가 나와 민준에게 이 계약서를 주셨다. 그때 민준은 주저없이 서명하며 자신은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이에 이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미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경멸스러운지. 나는 서류 파일을 닫았다.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아빠, 얼마나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아빠는 내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조용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폭풍 후에 맞설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서류 파일을 손에 쥐자 무한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이제 내 손에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이 전쟁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김 변호사님의 서류 파일을 손에 쥐자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강해진 기분이었다. 그날 회사에서 나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했다. 설계 도면과 숫자들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다시나 자신을 찾게 해주는 열정이자 즐거움이 되었다. 오후 중반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제의 거칠고 공격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대신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야. 어젯밤엔 내가 잘못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화 풀고. 응. 나는 그가 연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정말 우스웠다.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인간. 서연아, 제발 말 좀 해봐. 민주는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식집으로. 우리 얘기 좀 해야지. 난 너 잃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좋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것이 그가 꾸민 또 다른 함정이자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 희비극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직접 가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세심하게 준비했다. 딱딱한 오피스룩이나 평범한 홈웨어가 아니었다. 몸의 곡선을 모두 드러내는 심플한 디자인의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화장하고 눈과 붉은 입술을 강조했다. 이것은 사과를 위한 데이트 복장이 아니었다. 끝을 고하는 의식이자 선전포고였다. 나는 정시에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민주는 이미 우리만의 단골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섰고 그의 눈은 빛났다가 내 달라진 모습에 잠시 놀라는 듯했다. 그는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처럼 다정하게 내 의자를 빼주었다. 하지만 내 눈에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제 역겨운 위선일 뿐이었다. 음식을 주문한 후 민주는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늘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여자들을 찾은 것은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뿐이라고 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면 우리 아이 하나 가질까?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거야. 아이, 또 아이 타령이었다. 그는 아이가 나를 올가맬 족쇄이자 그와 그의 가족이 내 집을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극도의 경멸감이 차올랐다. 나는 손을 빼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다. 아이를 낳자고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아이를?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아내에게 빌부터 사는 아버지를요? 내 아이가 그런 불행을 겪게 할 만큼 잔인하지 않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 손에 놀아나는 바보인 줄 알아요? 지난 3년간 왜 임신이 안 됐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혼란스러운 눈을 깊이 들여다본 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몰래 사우피임약을 먹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의 아이는 절대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여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싶었다.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의 연극은 여기까지예요. 민준 씨.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일 오전 9시 김용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주소는 보내놨어요. 이혼 절차 진행하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민주는 참회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이혼?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넌 내 집에서 나가면 길바닥에 낳는 신세야. 아무것도 못 가질 거라고. 나는 그 유치한 협박에 소리내어 웃었다. 당신 집이라고요? 확실해요. 당신이 서명한 혼전 계약서는 잊었나 보죠? 다시 상기시켜줄게요. 그 저택은 혼인 전 내 재산이고 당신이 외도했으니 법적으로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해요. 나는 일어나 드레스를 정돈했다.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누나에게 내 돈으로 사준 명품 가방, 보석들 잘 챙겨놓으라고 전해줘요. 내일 내 변호사가 사람 보낼 테니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말을 마친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값비싼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과 삼킬 수 없는 굴욕감 속에
민준을 홀로 남겨두고 다음 날 아침 김용철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폭발 직전의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나는 전문적인 풍채의 김 변호사님 옆에 평온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준의 가족 전체가 긴 의자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민준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시어머니 최 여사는 밤새 울었는지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시아주버님 부부, 시동생 네 가족까지 모두 와 있었다.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들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 여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서연, 네가 아직도 얼굴을 들고 여길 와. 우리 집 재산 다 빼앗고 내 아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이야? 이 독사 같은 년, 불효막심한 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시아주버님이 겨우 말렸다. 김 변호사님이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법률사무소이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변호사님은 혼전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 가족의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 위로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민준이 외도 행위로 인해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조항을 읽자 최 여사는 다시 소리쳤다. 증거가 어딨어? 내 아들을 모함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애야. 민준도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거들었다. 맞아요. 저 여자가 의부증이 심해서 날 해치려고 꾸며낸 이야기예요. 나는 그들의 연극을 보며 그저 가련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김 변호사님의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은 유명 보석상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젊고 섹시한 여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이어서 일련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펼쳐졌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민준이 또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바에 있는 사진. 민준이 또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총 5명의 여자,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민준의 가족은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최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민준은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 잘났어.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내가 그 집을 못 가지면 너도 편하게 살 생각 마. 소송 걸어서 몇 년이고 끌어줄 테니까. 사방에 소문내서 4명에 다 깎아내릴 거야. 어디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참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에 내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지도록 말했다. 박민준 씨, 착각하고 있네요. 나는 그 집을 당신이나 당신 가족 누구와도 다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김 변호사님을 향해 돌아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평창동에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저택과 그 안의 모든 가구를 자선단체인 희망의 보금자리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고아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보호센터를 짓는 데 사용될 겁니다. 폭탄. 내 선언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떨어진 원자폭탄과도 같았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폭발했다. 최 여사의 처절한 비명, 신우이의 욕설, 민준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 온갖 수단을 동원해 차지하려 했던 것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내 것도 그들의 것도 아니게 되었다. 다른 이들에게 주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비극적인 희극을 지켜보기 위해 머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로 경악과 분노, 그리고 극도의 절망에 빠진 한 가족을 남겨두고 건물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시끄러운 법률사무소를 뒤로하고 인도를 걸었다. 3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마음이 가볍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내 옆에 멈춰 섰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기사가 내려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었다. 아가씨, 타시죠. 회장님께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푹신한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났다. 하지만 차는 내 건축사무소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평창동 저택가로 향했다. 그러나 예전 집으로 가는 길로 꺾는 대신 차는 더 깊고 보안이 철저하며 조용한 구역으로 들어갔고 이전 집보다 몇 배는 더 크고 웅장한 대저택 문 앞에 멈췄다. 정교하게 조각된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중앙에 분수대가 있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집 현관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셨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괜찮다. 다 끝났어. 우리 딸,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날 저녁은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했다. 이렇게 평화롭고 맛있는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주시며 옛날에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아버지는 나와 민준의 일에 대해 깊이 묻지 않으셨다. 그저 한마디 하셨다. 네 결정이 자랑스럽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아버지를 보니 그가 많이 수척해지고 더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연한 걱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나를 새로운 직장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가 유명한 건축 회사라도 소개해 주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푸른 유리로 된 60층짜리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다. 건물 꼭대기에는 빛나는 금속으로 된 거대한 글자가 있었다. 남선그룹. 나는 깜짝 놀랐다. 남선그룹은 자산 가치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복합 기업 중 하나였다. 신문에서 읽은 적은 있었지만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직원들이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넓고 화려한 로비를 지나갔다. 우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직행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버지는 큰 창가에 서서 마치 도시 전체를 품으려는 듯 두 팔을 넓게 벌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서연아, 남선그룹에 온 걸 환영한다. 이곳은 내 평생의 심혈이다. 그리고 너, 내 사랑하는 딸, 네가 바로 이 기업의 유일한 후계자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후계자, 자산 50조 원의 그룹, 이건 꿈만 같았다.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는 내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셨다. 오랫동안 숨겨서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네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가족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네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넌 아주 잘 해냈어. 넌 재능 있는 건축가야.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내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다. 당장 그룹을 내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내 스스로 증명해야 해. 내일부터 너는 프로젝트 팀의 평범한 인턴 사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네가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모를 거야. 네 실력만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배우고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도전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준비됐니? 나는 아버지를 보고 저 너머의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파탄난 결혼 생활의 고통이 갑자기 작아졌다. 하나의 문이 닫히자 더 크고 화려한 또 다른 문이 내 눈앞에 열렸다. 여기가 바로 나의 세계, 내가 속한 곳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는 강한 결의가 빛났다. 네, 아빠. 준비됐어요. 남성그룹 인턴 사원으로서의 삶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는 프로젝트 팀의 작은 자리에 배치되어 서류 복사, 파일 정리, 팀원들을 위한 커피 타기 같은 이름 없는 일들을 했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들은 나를 그저 새로운 인턴 서연 씨라고 불렀다. 나는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찰하고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몰래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를 읽고 설계안을 연구하며 선배들의 토론을 귀담아 들었다. 그 평화는 일주일도 채가지 않아 폭풍우를 만났다. 그날 점심, 그룹의 중앙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서류를 가지러 가던 나는 비명과 울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 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자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준의 가족 10여 명의 사람들이 남루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로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고 세상에 내 며느리가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시댁 식구들을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돈이 썩어나는 년이 시어머니랑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구걸하게 만들다니 라며 통곡했다. 시누이 민희는 두 아이를 껴안고 그에 못지않게 울부짖었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 숙모는 저렇게 부자면서 조카들이 굶고 살 곳도 없게 만들다니. 너무 악독한 사람이야, 얘들아. 민주는 한쪽 구석에 서서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얼굴로 극도의 고통을 연기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동정, 호기심, 분노의 시선이 모두 그 가족에게 쏠렸다. 그들의 연극은 너무나 완벽했다. 건물의 보안팀이 신속하게 나타나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버티며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 바로 그때 중년에 세련된 로비 매니저가 나섰다. 그는 한 번 쓱 둘러본 뒤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가족분들과 서연 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찾으시려면 장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남성그룹이지 가정사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는 여기서 일해. 이서연은 여기서 일한다고. 감싸줄 생각 마. 로비 매니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룹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없습니다만 혹시 저희 아가씨 남성그룹 회장님의 유일한 따님을 찾으시는 거라면 그분의 성함은 이남규 회장님의 딸 이서연입니다. 로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준의 가족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최 여사의 울던 얼굴은 어리둥절함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해갔다.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 며느리가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졌을 줄은. 아가씨, 회장님의 딸. 그 단어들은 망치처럼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군중 속에는 안경을 쓴 마른 남자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황 기자, 돈을 받고 사람들을 협박하며 사는 가십 전문 기자였다.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직감한 그는 민준의 가족이 초라하게 쫓겨난 후 재빨리 접근했다. 그는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완벽한 복수 계획을 제시했다. 그날 저녁 충격 실화. 남성그룹 냉혈 회장 딸, 굶주린 시댁 식구 길바닥으로 내쫓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에 퍼졌다. 영상은 민준 가족이 처절하게 우는 장면과 그들의 슬픈 하소연, 그리고 내 예전 개인 계정에서 가져온 화려한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분노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다. 네티즌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가장 끔찍한 말들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남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미디어의 폭풍에 직면하여 나는 나 자신의 침착함에 놀랐다. 아마도 극심한 배신을 겪고 나니 모르는 사람들의 욕설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널 믿는다. 내 일에만 집중하면 모든 것은 해결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제 같았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내 신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회장의 스캔들과 관련된 이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이 모든 부서에 퍼져나갔다. 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탐색하는 눈빛과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내 프로젝트 팀의 황 부장. 40대 남자로 항상 신사적인 척했지만 눈에는 야망이 서려 있는 사람이 나를 따로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나는 서연 씨가 잠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소란은 신경 쓰지 말아요.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내 쪽으로 두꺼운 서류 파일을 밀었다. 망원 주공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꽤 까다로운 프로젝트죠. 이전에 몇 팀이 맡았다가 모두 포기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의 젊음과 창의력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힘내요. 나는 서류 파일을 받았다. 이것이 신뢰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망원 주공아파트는 수십 년 전에 지어져 심하게 낡고 낙후된 곳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주민 대부분은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그곳에 살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이전의 모든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은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프로젝트를 나 같은 인턴에게 맡긴 것은 황 부장이 명백히 나의 실패를 원하고 주민들의 손을 빌려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두려워하는 대신 나는 식었던 건축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기회였다. 다음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대신 망원 주공아파트로 직접 찾아갔다. 측량 장비도 설계 도면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단지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늙은 나무 아래의 평상에 앉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추억, 누가 이 나무를 심었는지, 누가 저 벽을 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좁은 중앙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영혼 없는 현대적인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동네의 영혼, 이웃 간의 정, 그리고 그들의 평생이 담긴 기억들이었다. 일주일 내내 나는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는 각 가정을 방문하며 그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베란다 앞에 부겐빌레아 화분을 지키고 싶어 하셨다. 한 젊은 부부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터를 꿈꿨다. 그 조각들로부터 내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왜 꼭 부숴야만 할까? 왜 기존의 낡은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을까? 나는 회사로 돌아와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리모델링 계획을 설계했다. 나는 아파트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고 구조를 보강하고 베란다를 확장하고 전기 및 수도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나는 중앙마당을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들을 위한 운동 공간이 있는 미니 공원으로 바꾸었다. 옥상은 공동 텃밭으로 활용했다. 특히 나는 주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기억을 보존했다. 할머니의 부겐빌레아 화분, 여러 세대에 걸친 아이들의 낙서가 새겨진 이끼 낀 벽. 나는 이곳을 진정으로 온기가 있는 생활 공간으로, 사람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프로젝트 발표 날 나는 부서장과 황 부장 앞에 당당하게 섰다. 나는 기술적인 수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망원동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현대적이고 편리하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고 친숙한 주공 아파트의 3D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황 부장은 비웃으며 반대 의견을 내려 했지만 처음부터 귀에 깊게 듣고 있던 나이든 부서장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아주 좋아. 마음이 담긴 계획이군. 이 방안대로 추진하게. 나는 내 실력만으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것은 내 안의 열정과 자신감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내가 이래서나 자신과 즐거움을 되찾고 있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민준의 가족이 그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저택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축축하고 악취나는 깊은 골목에 있는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12명의 사람이 비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짜증과 원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얼마 안 남았던 돈은 금방 바닥났다.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돈 생각 없이 쓰던 그들은 이제 최소한 단 생선 한 마리를 사기 위해 동전 하나까지 세어야 했다. 하인도 화려한 식사도 없었다. 그들의 삶은 오직 말다툼과 서로를 탓하는 말들로 가득했다. 다 저 쓸모없는 민준이 놈 때문이야. 저렇게 부자 마누라를 얻어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최 여사는 매일같이 소리쳤다. 어머니 탓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욕심부려서 진명에 넘겨달라고 닥달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랬어요? 신우이 민희도 지지 않고 목청을 높여 맞받아쳤다. 그만들 좀 해. 서로 탓만 할 줄 알지. 누구 하나 일할 생각은 안 해. 시아주버님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민주는 아내와 돈을 모두 잃고 스캔들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취해서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작은 단칸방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도 민준의 7살짜리 조카 시아주버님의 딸인 솜이었을 것이다. 넓은 저택에서 사랑받으며 사는데 익숙했던 아이는 이제 끔찍한 곳에서 살며 매일 어른들이 싸우고 욕하는 것을 봐야 했다. 아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렸고 항상 예전 집, 그네가 있던 정원, 그리고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간식을 사주던 서연 숙모를 그리워했다. 어느 날 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싸움이 터졌다. 민준이 만취해서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왔다. 최 여사는 울부짖고 민희는 비난하고 시아주버님은 불평했다. 온갖 물건들이 날아다녔다. 욕설, 물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울음소리에 소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정신없는 틈을 타 아이는 몰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서연 숙모를 찾자. 어렴풋이 부모님이 서연 숙모가 아주 높고 큰 건물에서 일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아이는 그렇게 걷고 길을 물어 마침내 남성그룹 빌딩 앞에 도착했다. 우뚝 솟은 건물을 보며 아이는 두려우면서도 희망을 품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서자 2명의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꼬마야, 누구 찾니? 소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서연 숙모 찾으러 왔어요. 바로 그때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낡은 옷을 입고 얼굴이 얼룩덜룩한 작은 아이가 안내 데스크 앞에서 겁에 질려 서 있었다. 나는 즉시 그 아이를 알아보았다. 소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서 길 잃은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 가족이 내게 아무리 끔찍하게 굴었어도 이 아이는 완전히 무죄였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소미야, 왜 혼자 여기 있니? 나를 보자 소미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숙모, 너무 무서워요.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작은 등을 토닥였다. 민준의 가족에 대한 모든 분노와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순진한 아이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다. 나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소미를 안아들고 차로 데려갔 아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따뜻한 곰탕집에 데려갔다. 개걸스럽게 먹는 아이를 보니 굶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를 그 단칸방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평창동 대저택으로 가주세요. 나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의 집으로. 차는 부드럽게 움직여 우리를 아버지의 대저택으로 데려다 주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은 소미는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결이 내 목에 닿자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순진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결국 가장 많이 치르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늦게 돌아오자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다. 내 품에 잠든 소미를 보셨을 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고 단지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조용히 가사도우미에게 손님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는 내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를 방에 데려가 쉬게 하렴. 아이들은 죄가 없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다. 항상 이해하고 관대하셨다. 소미를 푹신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나는 거실로 내려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옆에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따뜻한 생강차가 놓여 있었다. 저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빠. 나는 찻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여기에 계속 데리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일단 며칠 여기서 지내게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머지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요즘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이혼 문제에, 회사 일에, 이제 저 아이까지. 나는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를 자세히 보았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했고 눈 밑 다크서클도 더 짙었다. 그가 찻잔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나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언뜻 보았다. 고생은 아빠가 더 하시죠.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정기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피곤함을 감추려는 듯 허허 웃으셨다. 아빠는 늙어서 그런 거야. 걱정 말고 너 자신이나 잘 챙기렴. 늦었으니 너도 어서 방에 올라가 쉬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안감은 내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룹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소미를 돌봐야 했다. 아이는 아주 착했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아이의 존재는 넓고 조용했던 집에 따뜻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자주 마른 기침을 하고 서재에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나는 망원동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래층 아버지의 서재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서둘러 뛰어내려갔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눈앞의 광경에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책상 위에 쓰러져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을 움켜쥔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다. 옆에는 쏟아진 작은 약병이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아빠, 아빠. 나는 소리치며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내 시선이 무심코 컴퓨터 화면으로 향했다. 그것은 국제병원에서 보낸 이메일이었고 제목은 이남규 회장님 종합건강검진 결과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나타났지만 마지막 결론은 대나처럼 명확했다.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심각한 관상동맥 협착, 급성 심근경색 위험, 긴급 관상동맥 우회술 필요.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보았던 피곤함은 노화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걱정할까봐 혼자서 이 끔찍한 병을 묵묵히 견디고 계셨던 것이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후회와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나는 나 자신의 고통과 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역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 어깨의 짐이 순식간에 몇 배로 늘어났다. 길 잃은 아이는 기댈 곳이 필요했고 미디어 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으며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마저 위태로웠다. 소미가 사라진 것을 민준의 가족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말다툼과 술에 빠져 있었다. 날이 밝아서야 최 여사는 손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허둥지둥 찾기 시작했다. 단칸방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미가 위험에 처했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까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을 때 황 기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시체 냄새를 맡은 독수리처럼 찾아왔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빛났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다. 틀림없이 이서연 그년이 애를 납치한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고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는 속셈이에요. 그의 말은 이미 증오로 가득 찬 머리들의 불을 지폈다. 최 여사는 즉시 소리쳤다. 세상에, 그 독사 같은 년이 내 손녀를 납치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잠깐만요, 어머님. 황 기자는 손을 내저으며 더욱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뭘 얻겠어요? 기껏해야 불법 인신 구속으로 벌금형이나 받겠죠. 그년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남선그룹을 무너뜨리려면 더 큰 판을 벌여야 합니다. 황 기자는 몇 배는 더 대담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 가족에게 낡은 옷과 냄비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가 세발자 전거 몇 대를 빌려 그들을 모두 남선그룹 정문 앞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곳에 이동식 빈민촌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먹고 자고 소리치고 울부짖을 것이다. 그는 모든 언론사와 유명 틱토커들을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냉혈하고 불효막심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협박하기 위해 어린 조카를 납치했다고 고발하는 완벽한 연극을 펼칠 것이다. 그는 이 직접적이고 뻔뻔한 공격이 전례 없는 여론의 충격을 만들어낼 것이며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어두운 음모가 실행되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다. 수술은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나에게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기의자에 멍하니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이었다. 수술실 불이 꺼지자마자 내 비서의 전화가 계속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민준 씨 가족이 그룹 정문 앞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현수막을 걸고 아가씨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아, 이 인간들. 그들의 비열함은 정말 끝이 없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사회 멤버들로부터 연이은 전화가 걸려왔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남선그룹의 주식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과장의사가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다.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위기를 넘겼으니 가족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직 매우 쇠약했지만 의식은 있으셨다. 나를 보자. 그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괜찮다. 하지만 그룹은 하루도 선장 없이 둘 수 없어.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개인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파일을 가리켰다. 여기에 서명해라. 아빠가 모든 회장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 나는 위임장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강해졌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다. 김 부회장이 이끄는 회사 내 반대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 기업을 지켜야 한다. 아빠를 믿어라. 넌 할 수 있어. 나는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그 직후 나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제가 주재한다고 전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그의 말은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걱정 마시고 요양하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남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칼로 베일 듯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쥐죽은 듯 조용했다. 10여 명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각기 다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걱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며 희희낙낙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 부회장, 대머리에 배가 나온 남자가 회장석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가늘게 뜬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가득했다. 그는 항상 아버지와 대립하던 파벌의 수장이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여성 정장을 입고 머리는 높게 묶었으며 화장은 옅게 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차가웠다. 나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의 회장석으로 직행에 앉았다. 여러분, 나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내 목소리는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이신 이남규 회장님께서 방금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이서연이 새로운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남성그룹 회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임시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기침 소리가 울렸다. 김 부회장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아가씨, 회장님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룹은 지금 내후회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을 당신처럼 젊고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너무 위험한 결정이 아닐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 부회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룹이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경험은 쌓을 수 있지만 충성심과 책임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결이 끝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로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내용이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차올랐지만 나는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다. 안도의 한숨을 쉬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닥쳤다. 내 개인 비서가 핏기 없는 얼굴로 달려와 내 귀에 속삭였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서문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서 심각한 집안 치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소란에 휩싸였다. 서문 프로젝트는 남성그룹의 올해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수조 원이 투자된 고급 상업 및 주거 복합 단지였다. 이런 사고는 그룹의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이때 황 부장과 김 부회장 파벌에 속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화상 통화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목소리는 공포에 차 있었다. 그는 집안이 약하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치마된 구덩이를 모두 메우고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여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남선그룹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됨을 의미했다. 김 부회장 파벌은 즉시 기회를 잡아 압박을 가했다. 아가씨, 보셨습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마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의 말을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나를 궁지에 몰아 취임 첫날부터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프로젝트 팀은 서문 프로젝트의 모든 지질 조사 보고서, 설계도면, 시공일지를 즉시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남아 문을 잠그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혔다. 커피와 불안감이 나를 깨어있게 했다. 나는 모든 숫자를 읽고 모든 도면을 분석했다. 건축가로서 나는 구조와 공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져 눈이 뻑뻑해질 무렵 나는 지질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추 탐사 결과 땅속 깊은 석회암층에 비정상적인 공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공동들의 분포는 규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직업적 직감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평범한 집안 치마가 아니라 지하 동굴 시스템이다. 갑자기 미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왜 그것을 메워야만 할까? 왜 그것을 재앙으로만 여겨야 할까?
왜 이 재앙 자체를 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나는 종이와 펜을 잡고 미친 듯이 스케치했다. 나는 그 치마 구덩이를 메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더 넓게 파내고 자연 동굴의 아치를 보강하여 땅속 깊이 위치한 닫힌 구조의 문화 및 상업광장으로 만들 것이다. 암벽을 따라 폭포수가 흐르고 인공 조명 시스템으로 비추는 푸른 식물들이 있을 것이다. 자연 동굴 속에 상점, 극장, 전시 공간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건축적 기적이 될 것이다. 이사회는 다음날 아침에 재개되었다. 내가 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지하 광장이라고요? 농담하는 겁니까? 치마 구덩이를 관광 명소로 만들다니 정말 황당무계하군요. 김 부회장은 테이블을 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그런 미친 공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반대했다. 내 아이디어는 너무 대담하고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다.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한 통 걸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직 쇠약했지만 목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내가 내 아이디어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내 아이디어는 아주 좋다. 하지만 저 낡은 머리들을 설득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해. 강지혁을 찾아가거라. 건축가 강지혁. 오직 그 사람만이 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만한 배포와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강지혁. 건축계에서 이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규칙을 깨는 건축물로 유명한 천재이자 괴짜였다. 매우 오만하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들었지만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작은 골목에 위치한 미니멀한 공간인 지역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지역 30대 초반의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미완성 건축 모형 옆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파트너를 찾는 CEO처럼 발표하지 않았다. 나는 내 급하게 그린 스케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 명의 건축가로서의 모든 열정을 담아 말했다. 나는 그에게 땅의 상처를 걸작으로 바꾸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지역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점차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스케치를 집어들고 구조, 재료, 조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계산했다. 마침내 지역은 펜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아이디어 정말 미쳤군요. 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수석 디자인 고문으로 참여하죠. 다음 날 이사회에서 나는 지역과 함께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집안 치마 소식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회의실 전체가 수군거렸고 김 부회장마저도 약간은 기가 죽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지역이 발표했다. 날카로운 기술적 논증, 탄탄한 재무 분석, 그리고 매혹적인 예술적 비전으로 지역은 모든 의심과 반대를 잠재웠다. 그는 내 미친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성그룹의 막대한 이익과 빛나는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 같은 투자 기회임을 증명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다가 나이든 한 주주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른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계획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나는 이겼다. 나는 무너질 뻔한 프로젝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 자신과 그룹 전체의 부활을 위한 상징으로 만들었다. 내가 회의실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밖에서는 미디어 전쟁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남성그룹 정문 앞에 민준 가족이 만든 이동식 빈민초는 말 그대로 미디어 서커스가 되어버렸다. 황 기자의 연출 아래 그들은 완벽하게 연극을 펼쳤다. 실신하며 우는 늙은 할머니, 추위에 떨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망연자실한 남자의 모습이 모든 신문과 SNS를 뒤덮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그들은 나를 냉혈한 마녀, 인간성 없는 부자라고 불렀다. 남선그룹의 주식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황 기자와 민준 가족은 승세를 몰아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그들은 가련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가장 뻔뻔한 거짓말들을 쏟아냈다. 그룹의 홍보팀은 불 위에 앉은 듯했다. 그들은 내가 해명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해명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한 번 이야기를 믿으면 쉽게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반격하고 싶었다.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전면적인 반격을. 수비는 필요 없습니다. 공격이 필요해요. 나는 긴급회의에서 내 팀에게 말했다. 조사해주세요. 황 기자라는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 인간관계, 가장 작은 흠집까지 동시에 재무팀에 지난 3년간 제가 민준에게 발급했던 가족카드의 모든 지출 내역을 요청하세요. 제가 쓴 돈 한 푼 한 푼이 그들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팀이 조용히 움직이는 동안 민준 가족은 황 기자의 조언에 따라 한 방을 더 날리기로 했다. 그들은 동시에 3건의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를 학대, 가족 유기, 정신적 피해 혐의로 고소했고 아버지를 딸의 비도덕적 행위를 공모하고 은폐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가장 뻔뻔하게는 자선단체인 희망의 보금자리마저 재산 탈취에 협력했다며 고소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가능한 한 많은 당사자를 끌어들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여론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내 팀이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보의 보고였다. 황 기자는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두꺼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다. 민준 가족의 은행거래 내역서는 명품 가방, 5성급 호텔 여행, 값비싼 레스토랑 식사 등 사치스러운 지출 목록으로 가득했다. 모두 내 돈으로 지불되었고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소미가 집을 나갔던 그날 밤 우리 집 CCTV의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 녹음 속에서 소미의 작곡업에 질린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랑 아빠 엄마가 계속 싸워요. 아빠는 물건도 부쉈어요. 너무 무서워요. 거기 있기 싫어요.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내 팀에게 그룹의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될 온라인 기자회견을 공지하라고 요청했다. 제목은 단 2글자였다. 진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나는 카메라 앞에 홀로 앉았다. 얼굴은 평온했고 의상은 여전히 권위 있는 검은색 정장이었다. 어딘가에서 민준 가족과 황 기자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소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다. 할머니랑 아빠 엄마가 계속 싸워요. 너무 무서워요. 한 아이의 순진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간 숨을 죽였다. 이어서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숫자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은행거래 내역서가 하나씩 확대되어 보였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SNS에 자랑했던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들이 내 카드로 결제된 영수증과 나란히 놓였다. 그리고 민준이 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 영상, 민준이 5명의 다른 여자들과 다정하게 있는 영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황 기자의 전과 기록과 함께 그의 예전 피해자들 중 증언에 동의한 몇 명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나는 단 한 문장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중의 판단과 법의 엄정한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더 이상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인터넷은 폭발했다. 단 1시간 만에 모든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분노의 물결은 수백 배 더 격렬하게 방향을 틀어 민준 가족과 황 기자를 정조준했다. 이서연에게 사과하세요. 라는 문구가 전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그들의 연극은 굴욕 속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내가 만든 미디어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황 기자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의기양양하게 돈을 받던 카페에서 조직적인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민준가족 전원도 공공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남선그룹 정문 앞에 지저분한 이동식 빈민촌은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워졌다. 외부의 폭풍이 잠잠해지자 나는 내부의 잠재된 파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번의 압도적인 승리 후 확고해진 위신과 권력으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미숙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나는 부서장들과 프로젝트 책임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흘렀다. 김 부회장과 황 부장은 안색이 창백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부 감사팀에게 그들의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신호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팀이 내 지시에 따라 밤낮 없이 은밀하게 수행한 결과물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 정교하게 위조된 영수증,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들이 나타났다. 보고서의 핵심은 김 부회장 파벌이 오랫동안 담당해온 부동산 리조트 프로젝트인 서부지구를 겨냥했다. 자재비 부풀리기, 하청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등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다. 횡령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숫자 하나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죄 지은 자들에게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황 부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발표가 끝난 후 나는 비로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남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 그룹의 자산을 갉아먹은 존벌레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비리와 관련된 분들에게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횡령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십시오. 24시간 후 이 모든 서류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 후 24시간 동안 황 부장과 김 부회장의 측근 이사 몇 명을 포함해 거의 10장의 사직서가 내 책상 위에 놓였다. 김 부회장은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수족을 모두 잃고 위신이 땅에 떨어지자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정리는 철저했지만 매우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하는 동안 비서가 민준 가족의 소식을 전해왔다. 인과응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준의 예전 회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를 공식적으로 해고했다. 민준의 형, 즉 소미의 아버지 역시 자신의 회사에서 조사를 받고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이번 가족 스캔들로 인해 드러난 작은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아무도 직업이 없고 기댈 곳도 없었다. 그들 가족은 말 그대로 노숙자가 되었고 집세를 내지 못해 단칸방 주인에게 쫓겨났다. 그들은 한때 내가 빌부터 산다고 버렸던 시골의 낡고 허름한 집으로 창피를 무릅쓰고 돌아가야 했다. 최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이웃들의 경멸에 직면한 큰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남은 생을 침대에서 반신불수로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했다. 민주는 완전히 술에 빠져 매일같이 취해서 절망 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고 욕했다. 신우인의 가족도 나을 게 없었고 돈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고 서로를 비난했다. 진정한 지옥이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소식들을 들었지만 조금의 통쾌함이나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텅 빈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왜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할까? 한 달 후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지만 정신은 맑아지셨고 다시 즐거워지셨다. 내가 남선이라는 배를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이끄는 것을 보시며
아버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전 직원과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룹 회장직을 내게 물려주는 취임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취임식은 도시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열렸다. 나는 무대 뒤에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아하면서도 권위 있는 아이보리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은 옅게 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체념과 피로감은 없었다. 대신 자신감, 배짱, 그리고 폭풍우를 겪고 난 후에 차분함이 있었다. 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으며 무대로 나아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래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취임 선서를 낭독했다. 내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남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 사업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 오간 후 한 여기자가 갑자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신임 회장님, 오늘날의 성공은 대부분 집안 배경과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덕분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그다지 좋지 않았던 과거의 결혼 생활이 여성 리더로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장내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나는 이것이 함정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평온하고 진솔한 미소를 지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행운을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기반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값비싼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교훈이 제게 강해지는 법,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맞서고 극복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저와 남선의 힘은 진실과 정의에서 나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바로 제 자신의 교훈으로부터 저는 결혼 파탄 후 다른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취임식을 빌어 불사조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장례가 술렁이자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불사조 재단은 제 개인 자산에서 출연한 5천억 원의 초기 자본으로 결혼 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창업 자금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입니다. 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지역 사회에 영감을 주고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열렬했다. 모두가 나를 존경과 존중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천천히 무대로 올라오셨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아직 약간 약했지만 매우 명료했다. 오늘 저는 딸에게 회장직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자 합니다. 그는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나 이남규는 남성그룹의 내 개인 지분 30%를 나의 유일한 딸 이서연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폭탄이었다. 이 30%의 지분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합치면 나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고 내가 이 자리에 완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개인 휴게실에는 아버지와 나 단둘만 남았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일은 이제 안정됐으니 너도 이제 내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야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넌지시 말했다. 그 강지역 건축가 아빠가 보기엔 좋은 사람 같더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복. 아마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취임 후 내 삶은 매우 바빴지만 의미로 가득 찼다. 낮에는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결단력 있는 여성 회장이었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특히 지하문화광장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강지역과의 환상적인 협력 아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며 국제 건축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병행하여 불사조 재단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나처럼 고통받고 절망했던 여성들이 점차 미소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나는 돈이나 권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상한 행복과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재단의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던 중 지역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건축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볼만한 작품이 많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 시간을 낸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조용한 예술 공간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우리는 같은 모형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같은 대담한 아이디어 앞에서 감탄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남성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건축을 사랑하는 평범한 서연이었다. 건축에 대한 그의 지성, 섬세함, 그리고 순수한 열정은 나를 매료시켰다.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았다. 마침내 절친인 지혜도 들렀다. 우리 셋은 잡담을 나누었다. 지혜가 갑자기 물었다. 야, 요즘 내 전남편 소식 들은 거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고 며칠 전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 왔었는데 거절했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런 인간은 네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다. 잘했어요, 서연 씨.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오만하거나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힘들게 얻은 자기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맞다. 이 평화는 너무나 소중했다. 다음 날 재단에서 일하던 중 나는 한 서류에 특별히 주목했다. 젊은 패션 디자이너인 다미의 서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녀도 일찍 결혼의 시댁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어린아이와 함께 빈손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패션 브랜드를 다시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다미는 재봉 작업실을 확장하기 위한 소액 자본 지원을 신청했다. 나는 다미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작고 아담한 여성이었지만 눈에는 비범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내 모습을 본 나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대화하고 격려하며 내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패션 업계의 친구들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녀가 첫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다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 안에서 자신감과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의 미소 하나하나, 그들의 성공 하나하나가 메마르고 갈라졌던 내 영혼을 적시는 시냇물 같았다. 나는 혼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불사조들이 잿더미에서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년이 지났고 내 삶은 안정되고 찬란한 궤도에 들어섰다. 지하문화광장 프로젝트는 완공되어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불사조 재단은 점점 더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백 명의 불행한 이들을 도왔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우연히 차는 평창동 저택가로 이어지는 길을 지나게 되었다. 어떤 충동에 이끌려 나는 예전 내 집이었던 저택을 지날 때 차의 속도를 늦췄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조용한 대저택이 아니었다. 희망의 보금자리라는 간판이 문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예전의 정원은
다채로운 놀이터로 바뀌었고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울타리 너머로 이제 더 크고 건강하며 행복해 보이는 소미가 보였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과거의 슬픈 흔적 하나 없이 맞고 청아했다. 나는 그 애의 집을 기부한 결정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나를 과거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미를 포함한 무고한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아이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잠시 지켜보다가 떠났다. 나의 침묵이야말로 아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날 저녁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통쾌함으로 가득했다. 야, 대박 소식 있어. 박민준이랑 그 불여우랑 이혼했대. 듣자 하니 그 여자가 다른 재벌한테 붙어서 박민준 남은 돈까지 싹 챙겨서 날랐다더라. 지금 걔는 알코올 중독 심해져서 길거리에서 노숙한대. 시골에 있는 걔네 집은 이제 거덜나서 매일 서로 욕하고 탓하기 바쁘대. 완전 쌤통이야. 나는 다 들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통쾌함도 승리자의 기쁨도 없었다. 탐욕과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파괴한 인간들에 대한 연민만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호숫가를 산책하며 이 이야기를 지역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알아요? 가장 고상한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찬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용서는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과거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의 영혼이 평온해지도록 용서하는 거죠. 지역의 말은 내 영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거운 돌들을 씻어내는 맑은 시냇물 같았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깨달음과 완전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찬란한 황혼 아래 과거와 증오라는 유령은 완전히 사라졌다. 호수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며 은은한 연꽃 향기를 실어왔다. 지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뼈, 매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온기는 내게 이상할 정도로 안전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이 깊이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뜻한 노란 가로등 아래 호숫가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지역이 멈춰섰다. 그는 나를 돌려세워 마주 보게 했다. 그의 눈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다른 어떤 남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진실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망설였지만 매우 간절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당신은 잿더미에서 스스로 날아올랐고 예전보다 훨씬 더 찬란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앞으로의 모든 새벽과 황혼을 제가 곁에서 함께 걸어갈 그런 여정을요.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내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의 이해심, 인내심,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내 심장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지역이 환하게 웃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였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내 이마에 사랑으로 가득한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내 삶은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나와 지역은 연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통하는 동료이자 영혼의 단짝이었다.
우리는 함께 멋진 건축물들을 창조했고 함께 불사조 재단을 운영했으며 함께 아버지가 노년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보살폈다. 우리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영혼의 교감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복수하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여정이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 그 가치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증오가 아닌 사랑과 인자함 속에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신의 광활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다른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믿음과 희망의 불꽃을 품은 불사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